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연준이 금리 인상 예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 덜 비두길적인 기조를 보였다고 해석하면서 미 증시가 급락했고요.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개인만 매수에 나섰습니다. 시총 10위권 내 종목 중에서도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떨어졌는데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국민연금 투자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업종별로도 대부분이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건설 투자 활성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건설주가 1%대 상승했고요.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면서 이 북한의 인도적 제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조비와 경농 등 일부 대북 관련주들도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도세로 66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대다수가 떨어졌고요. 시총 상위주들도 희비가 엇갈리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떠셨나요? 네,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 밖의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동안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제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FOMC 결과가 잘 나온다라면 결국 증시가 이제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오전장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으나 이제 오후장으로 가면서 시장이 좀 낙폭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건 맞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 결국은 그리고 내년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는 원래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했으나 기존보다는 조금 줄여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횟수를 줄이겠다라는 식으로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데 이 긍정적인 내용이 증시의 호재로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횟수는 줄이겠지만 상황을 보고 추후에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고작 이 말 차이의 이 뉘앙스 차이로 증시가 좀 빠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제 미국에 또 만기일이 겹쳤기 때문에 사실상 낙폭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환율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서 당연히 금리로 인해서 증시가 오늘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외나하고 달러 가구의 이런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외나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강세가 나오면서 결국 이제 또 니케이 지수도 폭락이 나왔었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이 또 치솟으면서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보통 원달러 환율이 113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출국가 입장에서는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장사의 기본은 여러분들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비싸게 팔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아지는 건 맞는 건데 사실상 오늘 장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물에 대한 매도가 1,000억 이상의 규모가 되지도 않는 뿐더러 사실상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지만 선물 시장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누적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히려 동쇼가 들어오면서 선물의 순매수세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제 증시에 대한 하방 불안감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의 또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은 해소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오히려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현상이라든지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주가가 상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또 다음 주는 쇼커버링 매수세로 다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계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YBM넷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차기 대선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10% 넘는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정치 테마주라고 하죠. 누구누구 관련 주다라고는 하지만은 뭐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일면식도 없습니다. 이 기업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정치 테마주라는 거는 그냥 시장이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왜? 시장이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주체적인 수급이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개인들의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또 개인 투자분들은 이슈에 민감하고 주변 소식에 민감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정치권 이슈에 있어서 또 달라붙게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옵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YBM넷 사실상 여러분들 YBM 바로 뭡니까? 이제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 교육 사업인데 사실 이게 정치권으로 참 붙는다라는 것도 보면 참 우스운 겁니다. 시총이 500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500억이라는 말은 그만큼 사실 소위 말해서 주포들이 작정하고 끌어올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생기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달라붙게 되는 거고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그냥 주가가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이러한 종목들이 막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역시 상한가 이후에 단기 평선을 지지받고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대 구간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지지선이 이탈된다면 당연히 원칙적인 손절을 잡으셔야 되고 자 오늘장 같은 경우도 역시 전일 대비해서 그리고 이평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의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자리가 아니라 매도를 잡아야 되는 구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차익을 잡는 방식은 괜찮지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는 이런 잘못된 방식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이 적어서 금방 급등하는 종목들은 추격 매수는 피하시고 이럴수록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전자인증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 최초의 인증 기관인데요. 오늘 13%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됐을까요? 네, 사실 해당 종목도 좀 비슷한 이슈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뭔가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는 이슈가 이제 오늘장에 또 있었죠. 바로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QR 코드만 찍어도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결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니까 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장에 그렇다고 결제 관련된 종목들 뭐 다날이라든지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국전자인증이 움직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결제주라면 사실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한국전자인증만 올라갔을까요?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약할 때 바로 이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슈를 갖다 붙이게 된다는 말이죠. 시총이 만약에 해당 종목이 5천억이 넘고 7천억이 넘는다라면 이렇게 쉽게 급등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총이 5천억, 7천억, 뭐 1조가 넘는다는 말은 그만큼 해당 기업이 시장 캐파가 크다라는 거고 매출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시총이 작다는 말은 평소에 매출이
그렇게 나는 회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이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커오던 기업이 아니라 항상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지는 과거 대비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시총이 낮습니다. 자, 제가 대표적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에도 사실 크루셜텍이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 잘 보시면 유중이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주가를 띄워서 주주들한테 신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적자를 틀어막으면서 자본 확충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적자라든지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서 주가를 이슈로 인해서 띄워서 이런 자리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고점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 있어서 원칙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역시 해당 종목이 최근에 들어서 이평선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밀집하고 있다가 60선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제 저점 구간을 올려줬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W형 패턴으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데, 오늘 장기평선 121선 저항대를 맞은 만큼 역시 해당 구간에서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좀 잘못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내일장에 해당 종목이 60선을 지지받는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돼서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단기 매매 방식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내일 60선을 지지받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대응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풍강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차기 대선 테마주로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썼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뭐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인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방금 저도 처음 알았고요. 사실 해당 종목이 저는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한국 GM이 공장이 폐쇄되면서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도태됐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조금 더 지원을 할 테니까 자동차 부품 산업을 살려보자라는 식으로의 정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현대자동차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그 밑에 있는 부품 회사들, 모비스라든지 SL 같은 기업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이 풍강이 바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에 이제 좀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종목이 주가가 상한가가 간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시가총액에 있습니다. 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기업의 주가를 과거로 한번 돌려보시면 매출이 안 나옵니다. 300억이란 말은 그만큼 기업이 작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요? 기업이 왜 작겠습니까?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기업이 커질 것이고 시가총액도 커질 겁니다. 근데 시총이 작다란 말은 그만큼 매출을 뽑아내는 회사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거래 대금이 많지가 않아서 보시면은 호가가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물량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상승하면 파는 거지, 상승할 때 쫓아다니시면서 추격 매수하셔서 물리고 또는 내지는 손실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자, 오늘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가 좋다라면 당연히 시총 낮은 종목들이라든지 테마주가 힘을 잘 못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수가 그만큼 상승을 할 때는 업종 종목들을 공략해야겠지만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이런 단기주들도 한번 챙겨는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런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이면서 또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속에서 기술적인 패턴으로 참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과 매매 대응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기를 통해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요즘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빠르게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가격 전략과 대응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목요일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결국 이제 중요한 이벤트였던 FOMC 회의가 이제 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될 건데 사실상 오늘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고 기대를 했던 만큼의 시장은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2019년의 유망 산업에 대해서 뭐 조선업종에 대해서 강의도 해드렸고 2차 전지,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라노스가 생각했을 때 세 번째 2019년 유망 섹터가 어딘지 잠시 뒤에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내년 유망 산업들 하나씩 공개하고 계신데요. 오늘 또 어떠한 산업이 유망한지 지금 바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임호동입니다. 자, 정말 그동안 우려를 했었고, 그동안 좀 기대를 하기도 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는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장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장은 여러분들의 기대와 예상을 벗어난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 뒤돌아보니까요. 2018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내일 바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번 주만 하더라도 바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총 6거래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2018년 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29일, 30일, 31일 주말까지 껴있다 보니 연말 폐장일이 3거래일 정도가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말 6거래일 이후에는 2019년이 다가오게 되는데 남아있는 이 6거래일 동안 사실 뭔가 여러분들 큰 변화를 주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2019년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앞으로 장세가 더 좋아질 건가? 참 막막하기만 하죠, 여러분들. 막막하기만 하고 앞으로 또 2019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다라고 하고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만 나오는데 이제 정말 주식을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은 이 어떻게라도 좀 빠져나가야 될 건가 참 이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글쎄요. 다들 걱정들 많이 하셨으면서도 또 이제 시장 얘기를 해드리니까 뭔가 그래도 실마리는 풀려간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만한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강의 한번 진행을 할 테니까 첫 번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제도 제가 우리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글쎄요. 그야말로 뭐 충격과 공포입니다. 오늘도 오늘이라기보다는 어제 저녁이죠. 새벽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2.1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10월 달이 딱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반등과 하락, 작은 반등과 깊은 조정, 작은 반등과 깊은 조정 주면서 하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미국의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전부 다 앞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닌가? 더 빠지게 된다면 과연 국내 지수가 버틸 수가 있을 것인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요. 이미 하단 지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뭐 글쎄요.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이 자리가 앞전에 하단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도 한번 나와야 될 구간인데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확신도 안 들죠. 도대체 왜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그래요. 사실 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FOMC 의사록 공개가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었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출 국가이고 현재 중국도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장사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가 낮아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싸게 사올 수가 있는 거고 또한 금리가 낮아져야 우리가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는 어쨌든 배럴당 50달러까지도 깨져버렸으니 싸게는 들여올 수 있는데 이제 과연 비싸게 팔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 비싸게 팔려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내지는 금리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가야 결국 대한민국과 중국 지수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던 겁니다. 자, 그래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사실 그동안의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파월 의장이 지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중립금리까지는 아직 멀었다.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고 2019년에도 금리를 3차례 정도 더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이번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은 원래 예정돼 있었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점도표의 변화가 생겼죠, 이번에. 지난 10월 달까지만 보더라도 연준의 의원들 속에서 2019년에 금리 4번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4번 올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워낙 강경했던 인물들도 금리를 인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슬슬 포지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 매파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비둘기적인 성향들이 이번 FOMC 의사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내년 금리 인상 원래 기존에 3차례를 하려고 했다가 2차례까지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 2차례 정도까지만 할 것이다. 결국 3월 달에는 못할 것이고 6월 넘어서 6월이나 9월 달쯤에 인상을 하게 될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 긍정적인데 그런데 왜 지수가 떨어졌을까요? 아니, 이거 정도면은 긍정적 아니에요? 이제 지수가 올라가야 될 때 아닌가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건 어찌됐건 간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사실 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사실상 이거를 갑자기 태도 변화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중립금리를 아직까지는 멀었다. 계속 올려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2달 만에 중립금리 다 왔다. 금리 절대 올리면 안 된다.
갑자기 남자가 말이죠.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의 우회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내년에 3차례가 아니라 2차례 정도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 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나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월스트리트나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까지 줄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점진적인 인상을 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다 보니까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미증시가 크게 좀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빠질 자리는 아니었었던 거죠. 그리고 역시 점진적인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환율도 갑자기 변하게 됐던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그래서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됐고 중국 위안화와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치솟았던 겁니다. 왜요? 신흥국 통화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이 개파락 출발로 돼서 일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이 됐던 겁니다. 특히나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엔화조차도 역시 환율에 대한 급등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3%나 떨어지게 됐던 거고요. 사실상 니케이 지수가 3%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요. 환율이 올라가다가 올라가서 끝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뒤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환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환율이 하락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113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원화보다는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환율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결코 우리나라 지수가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나라 지수에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나쁘지 않은 환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난 10월 달보다는 여전히 강하다는 겁니다. 자, 더구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안 갈등으로 인해서 트럼프 정부와 지금 상원과 하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최근에 정부의 바로 이제 정부의 셧다운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결국은 상방에 대한 부분이 가로막혀 있어서 상방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안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오늘 장이 충격을 다시 받긴 했으나 내일 장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다음 주도 역시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뭐 영어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시니까 밑에 해석을 넣어놨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 상황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그동안은 없었던 말입니다. 증시가 빠지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금리가 올려야 된다고 할 때마다. 근데 최근에는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글로벌 상황, 경기 상황이 안 좋다 하니까 오케이, 좋아. 금리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경기 상황도 반영을 하고 앞으로 주식시장을 좀 반영을 해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 2016년 연초에 FOMC 회의에서 나왔던 문구입니다. 당시에도 시장이 안 좋았었고 당시에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시를 안정시키는 요소가 됐었습니다. 자, 그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 금리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갖지 마셔라.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면 공포감보다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만 용기를 가지시되 너무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이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우라노스가 시장 앞으로 괜찮을 거래. 시장 엄청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냉철한 판단을 하셔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주식시장 연말까지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저는 빠지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위로 강세장이 나올 거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계속 박스권 장세가 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달부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국 지난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스장입니다. 우라노스의 전략이 전혀 틀리지 않았고 우라노스의 시장 분석이 그동안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른 경제방송 다른 데보다 지금 이 시크릿 노트에서 그 어떤 방송보다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시장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꼭 시장 분석을 냉철하게 하셔야지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까요? 요즘에 해프닝이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이 뉴스를 통해서 동성제약이 지금 리베이트 혐의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거래일 전에 동성제약이 주가가 폭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성제약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죠.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면서 주가가 폭락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혐의는 지난 2014년 때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금은 전혀 무관합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소문 자꾸 주워듣고 잘못된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오히려 지금 주가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동성제약이 지금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어제 바로 강의를 해드렸죠. 친환경차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따라서 친환경차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길게는 실적주들인 2차 전지에 대한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인 수소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에게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글씨가 지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바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각 핵심 기업들입니다. 소위 말해 테마주들이 아니라 정말 수소 사업에 가장 핵심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모비스나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큰 종목들이라 주가 상승률이 느리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제가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자, 세종공업이 무슨 회사냐? 수소 공급 장치를 만드는 회사고 열 관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고 수소 저장 장치를 만드는 정말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수소 테마주, 수소주, 수소 관련주다, 일진다이아, EM코리아, NK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테마로 주가로 올라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를 여러분들한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질 수혜주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야말로 수소 사업에서 가장 실질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시켜 드렸죠. 자, 양봉 뜨고 음봉 뜬 다음에 정확하게 60선 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자리라고.
정확하게 오늘 장에 6.85%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자리도 좋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이 끝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앞으로 2019년에 정부 정책을 받아서 비전이 좋은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직접적으로 돈 버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그동안 우라노스가 이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2019년 유망 산업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조선업,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삼성, 중공업이 또 LNG선 수주를 따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계속 올라갔었죠. 긍정적입니다. 자, 어제 친환경차 소개시켜드렸습니다. 2차전지 실적주, 수소는 테마주라고. 자, 세 번째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마라 라는 말을 드리면서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은 우주산업의 해다. 2019년이야말로 우주산업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갑자기 모건 스탠리에서 우주산업에 집중을 하라는 발표가 나왔다는 거죠. 지난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주산업, 아직까지도 미약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서울에서 대구 가는 것처럼 내지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처럼 기차 타고 순식간에 갔다 올 수도 있는 게 또 아니고 사실 한번 발사하는 과정까지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한번 갔다가 오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앞으로 2019년부터가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어떠한 산업들이든 간에 시장 규모가 이 정도 되는 시장 규모는 없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글쎄요, 과연 1200조 시장이 어떠한 산업이든 과연 1200조 시장이 있을까요? 우주산업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래의 무궁무진한 비전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자, 실제로 지난달에 모건 스탠리가 2019년은 우주산업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고 바로 최근 12월 17일 날 유럽에서 우주산업 컨퍼런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컨퍼런스 행사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행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 행사가 있고요. 또는 항암 학회가 있고 당뇨병 학회가 있고 그런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내지는 다음 달에 있는 CES 관련된 이슈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주산업 컨퍼런스라는 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관심 없었던 산업이니까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우라노스는 다른 경제방송에서 얘기하지도 않는 주제들을 갖고 옵니다. 조선업도 대한민국 경제방송에서 사실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다가 제가 처음 공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방송국에서도 조선업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또 뜬금없이 우주산업이라는 섹터를 갖고 왔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거. 최근에 우주산업? 종목이 같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아마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음 화면 꼭 보실 필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지난달에 여러분들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10월 달과 11월 달에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이슈들 별로 신경 안 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입니다. 바로 오후 4시 전남 고흥에서 누리호 로켓 실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공을 했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11번째로 독자적으로 우주 로켓을 발사하게 된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했던 건데 이 이슈가 그렇게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 워낙 대내외적으로 이슈들이 막 들끓었기 때문에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도 있었고 뭐 북미 회담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최근에 이슈가 그렇게 크게 번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11번째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발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주산업 관련된 기업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비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 2019년은 우주산업의 시작인 해다라고 얘기를 했은 만큼 앞으로 더 해당 기업들의 비전이 더 좋을 겁니다. 실제로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019년에 국방부 증액을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자, 2019년 국방 예산안이 바로 올해보다 8.2% 증액을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국방비가 증액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기산업이라든지 방위산업 내지는 위성산업들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이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이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최순실과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방산비리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년 동안 신저가를 그렸던 거는 맞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고 실제로 사람들에겐 잊혀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정부 정책이 또 남북 경제 협력 분위기로 가다 보니 방위산업 기업들의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방위산업이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열리고 혹시나 나중에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대가 없어집니까? 방위산업이 과연 축소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일이 되면 더 방위산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방산기업들이 그동안은 사실 모멘텀도 부족했고 또한 방산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그동안은 워낙 주가가 하락을 했고 고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시각을 달리 하셔야 될 때입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우주산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영국, 미국, 러시아 전부 다 최근에 이 우주산업 컨퍼런스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 역시 최근에 나사 쪽과 많은 이야기들이 접촉이 되어가고 있고 최근에 나사의 책임연구원이 의료기술이 갖춰져 있는 대한민국과 우주산업을 공동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시간상 부족하니까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 2019년에 유망한 방위산업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종목까지 공개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으로 삼아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유망한 산업,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우주산업, 방위산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종목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공개될까요? 네. 최근 이 우주산업 컨퍼런스 행사에서 사실 동양인은 중국하고 일본인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안타까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아직 많이 동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곳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한국이 민간 우주 시장이 아직까지 시작되지 못한 만큼 꼭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많은 이 주요 인물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또 우리 방위산업, 이 국방비가 증액이 되고 이 글로벌 트렌드가 우주 산업으로 간다라면 전기차도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가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또 우주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 또 크게 수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상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지난 2017년, 2016년이죠. 자,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바로 방산비리가 터졌던 기업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쭉 떨어졌던 종목이나 최근에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추세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동안은 저항대 맞았던 자리였으나 지난 10월 달부터 오히려 주가가 저항대 위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 10월 달 여러분들 무슨 날이었습니까? 공포의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방위산업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해당 종목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오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인 우주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노트 시즌4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